대한민국에서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는 3인 가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2인 가구가 그 다음으로 소득이 높았습니다. 자, 가장 돈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맞벌이로서의 시너지가 나는 형태는 바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과연 경제권을 누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맞벌이 부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내가 지금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에 맞벌이를 꿈꾸는 분들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발표됐던 2022년도 1분기 가구 소득을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소득 금액도 금액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는 3인 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사는 가구가 가장 소득이 높더라 이런 이야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3명이 다 돈을 버나? 그 뜻이 아니라 아마 3인 가구라는 것은 아이 1명을 낳고 빠르게 맞벌이로 복귀해서 엄마 아빠가 다 돈을 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자, 3인 가구가 가장 소득이 높고요. 그 다음에 2인 가구가 그 다음으로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4인 가구가 소득이 높았습니다. 자, 그럼 1인 가구는 도대체 언제 나오나? 1인 가구가 가장 소득이 낮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1인 가구를 꿈꾸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죠.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가구 중에 가장 소득이 낮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좀 고쳐먹는 게 어떨까? 나도 한번 2인 가구가 돼보자. 나도 한번 3인 가구가 돼보면 어떨까? 자, 요 생각을 여러분들 좀 하시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벌이 가구의 비율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작년 말 기준으로 2,144만 가구인데요. 맞벌이 가구 비율이 559만 3천 가구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559만, 거의 600만 가구가 맞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얼마 정도 되냐면 2,144만 가구니까 비율이 엄청난데 전체 결혼한 가구 수 중에서는 맞벌이 가구 수가 45.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안 되긴 하네요. 그래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자, 이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소득이 양극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3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소득은 날로 높아지고 1인 가구의 소득은 날로 높아지지 못하고 있으니 소득의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재테크는 뭐죠? 우리 돈줄남에서 매일 이야기하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고의 재테크는 역시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재테크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는 소득이 늘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득 기간이 늘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둘 다 늘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 기간이 늘어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느냐. 자, 대한민국 최고의 남편상으로 한동안 굉장히 인기를 얻으셨던 분이 있었죠. 바로 송혜 선생님입니다.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려 94세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야, 이분을 보면 정말 뭐 빨리 은퇴해야지, 빨리 놀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행복하고 즐겁게 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소득이 증가되면 무조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벌이가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훌륭한데, 개중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늘어난 소득을 가지고 저축이나 재테크, 미래 준비를 위한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바로 소비의 시너지가 나는 안타까운 경향도 있다. 자, 34세의 신랑, 31세의 신부 만났습니다. 자, 결혼한 지 1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월 소득이 7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요즘은 뭐 정말 소득 높은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뭐 700만 원이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소득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상위 20%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분들의 목표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분들의 목표가 바로 판교 아파트에 입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판교가 뭐 강남의 그 버금가는 뭐 그 다음 정도 가는 그런 좋은 입지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비싼데, 자, 그러나 이분들이 이렇게 30대 초반부터 월소득 7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뭐 당장 빠른 시일 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입성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차를 샀다는 겁니다. 무슨 차를 샀나 봤더니 바로 이걸 샀다는 거죠. 이거 괜찮네. 이 차가 바로 벤츠 E클래스입니다. 벤츠 E클래스. 들어는 봤나? 벤츠 E클래스. 자, 벤츠 E클래스를 뽑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그 벤츠 E클래스는 그러면 월소득 700이면 탈만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제가 과거에 올려드렸던 벤츠 타려면 얼마 정도 벌어야 하는지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벤츠를 뽑고 나서 월 유지비가 155만 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달에 이 애기한테 월 155만 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의 소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제 판교를 갈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재테크에 성공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저축과 미래 준비의 시너지가 나야지 소비의 시너지가 난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30대 초반인데 700만 원 벌어. 정말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쓸만하죠. 자, 그런데 그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면은 미래 준비는 암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축 여력은 말이죠. 뭐분의 뭐냐? 소득 상승 나누기 소비 상승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수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득 나누기 소득 상승분 나누기 소비 상승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소득 상승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속도고 소비 상승은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속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아무리 소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결혼은 난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결혼이라는 거는 뭐 사랑과 신뢰를 토대로 생활 전체의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관계가 바로 결혼이라고 합니다. 좀 고리타분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또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또 이렇게 본 것도 있네요. 여성의 노동력을 남편이 착취하는 노동계약으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뭔가 여러 가지 결혼의 정의가 있는데요. 뭐 가장 뭐 유력한 정의는 우리 사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공동체. 이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결합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돈 관리를 해야 될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내가 바로 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4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호 블라인드형입니다. 상호 블라인드형, 뭔지 아시겠죠? 서로 숨기는 형태입니다. 말은 부부인데 그냥 각자 관리하고 노터치.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월급 얼마 타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 뭐 이런 이야기. 자, 이렇게 되면은 생활비는 어떻게 하느냐? 각자 생활비를 MT 와서 회비 낸 것처럼 각출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모아서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소득, 그리고 각자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는 절대 노터치하는. 자, 이게 바로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벌이 부부 중에 최악이 바로 이 상호 블라인드형이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일부 블라인드형입니다. 상호 블라인드형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나은데,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각자 관리하거나 하는데 소득의 일부만을 공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내는 남편에게 나 월급 얼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나 월급 얼마다. 이 정도 공개하고 돈 관리는 각자 한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하는데 보너스나 상여금은 또 숨기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방관자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방관자 효과가 뭐예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내가 좀 돈 많이 모으는 것 같던데, 아내한테 물어보면 남편이 주식도 좀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집을 사거나 또는 집을 옮길 때 얼마 있냐라고 막상 얘기를 해보면 서로 돈이 별로 없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호 블라인드든 일부 블라인드든 이 형태는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보다 좀 발전된 형태는 바로 오픈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이죠. 완전히 오픈하는 거죠. 근데 일방 오픈이라는 건 뭐냐? 한 사람이 그냥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모든 걸, 그러니까 남편 통장을 빼서, 아내 통장을 빼서 돈 들어오는 걸 한 사람이 다 관리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픈은 되어 있으나 한 사람이 쥐고 흔들다 보면은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민주적이거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자, 가장 돈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맞벌이로서의 시너지가 나는 형태는 바로 상호 오픈형입니다. 제가 만났던 정말 우수한 맞벌이 부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상호 오픈형이에요. 한 사람이 관리하더라도 어디에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쓰는지를 항상 공유합니다. 그리고 정말 10,000원 한 장도 수당이나 보너스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숨기는 게 없이 완전히 오픈하는 형태. 대신에 각각의 용돈은 줍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용돈은 주고 그 용돈은 터치하지 말라. 대신에 나머지의 오픈된 돈에 대해서는 공동의 의견으로 두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다. 재테크를 성공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부들 중에서 또 맞벌이 부부들 중에서요. 혹시 내가 완전히 배우자와 경제적 상황을 오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자로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 오픈형 관리, 공동의 관리로 가시는 것이 맞벌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제가 2016년도에 썼던 맞벌이 부자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가정경제 윈윈 서약서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결혼할 때 성혼 선언문인가? 뭐 그런 걸 읽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성혼 선언문이다. 그리고 요즘은요, 꼭 그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뭐 주례도 없는 결혼식도 있고 서로 각자에게 편지를 읽으면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이 왜 빠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런 걸 쓰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부부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부부로서 서로에게 지켜야 될 신의를 다해 가정경제에 있어서 상생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 성혼선언문 못지않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일정 금액 이상 상대 배우자가 모르는 돈을 만들지 않겠다. 상대 배우자가 모르는 빚을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얼마 이상의 소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하에 결정하겠다. 그리고 경제권은 한 사람에게 위임하지만 그 위임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참 담겨져 있습니다. 아, 이거 보면서 좀 깝깝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내가 이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거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혼이란 말이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두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따라서 경제권은 반드시 공동으로 관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던 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 그 한 장면을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는데 바로 그 유명한 대사 살려는 드릴게입니다. 살려는 드릴게. 지금이라도 좀 오픈하시죠, 여러분. 괜히 숨기지 마시고 오픈하십시오. 살려는 드릴게. 다만 각자 용돈은 건들지 마라.